우리 경제 속에 폭풍과 같은 그 단어가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헤드윈스, 역풍이죠, 역풍. 추경 없이는 2.6, 2.7%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기 어렵다. 2019년은 미세먼지 추경. 미세먼지가 1, 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IMF 연례협의단의 어떤 단장이 와서 한국 경제를 한번 분석해보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때 한국 경제는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0.5%만큼, 전체 GDP의 0.5%만큼 약 9조 원 정도, 이만큼을 재정에 투입하는 추경 예산 편성이 뒷받침된다면, 중요합니다. 된다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2.6에서 2.7%의 성장률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추경 없이는 2.6, 2.7%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기 어렵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And that's the reason why we strongly encourage the government to have a supplementary budget, a large supplementary budget, and issued as early as possible that will support growth. 추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거시경제 정책을 몇 가지로 좀 구분해 볼게요. 거시경제 정책은요, 경기를 부양시킨다 그러면 거시경제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통화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머지가 뭐냐면 재정정책이에요. 통화정책에는 아마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냐 인하하냐 동결하냐를 판단해서 그 나라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 금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기준금리 말고 통화량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재정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다. 한 가지는 바로 조세정책이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세금을 어떻게,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재정지출입니다. 아시겠죠? 재정지출. 결국 오늘 다룰 이야기는 재정지출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세금 걷어가지고 만든 그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그 중에서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은, 물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냐. 내년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경제적 여건을 판단해서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년 경제가 좋을 것 같아. 좋아. 내년 경제 좋아. 그러면 굳이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요.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까를 미리 결정해요.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되셨죠? 그러면 정부의 5개년 재정 운영 계획은 내년도, 특히 22년까지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라는 것인데, 이게 최근 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보시면 2019년 예산이 470조 원입니다. 470조 원으로 근래 들어서 굉장히 경기 부양적 그런 예산 편성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재정 지출이 보시는 것처럼 그 증감률, 재정 지출의 규모를 보세요. 2019년 재정 지출은
9.5%나 늘어요. 그러니까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적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출하겠다.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여기저기 정부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재정 운용 계획은 당연히 경제 전망에 근거해서 세울 거예요. 정부가 경제를 들여다보고 경제가 좋지 않겠다 싶을 때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는데, 근데 그때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경제 전망이다. 근데 기획정부가 전망하는 것을 보세요. 2018년 9월에 전망했을 때와 최근에 전망했을 때의 값이 많이 조정되죠.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보세요. 조정되죠.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도 조정되죠. 물론 여기 보시는 IMF나 OECD,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모든 경제연구기관들이 종전에 전망했을 때보다 조금씩 그 현 경제 시점에 다가오면서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호락호락하지 않네?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네? 라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향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전망치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전망치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예언하는데 이 전망치들이 2.5에 맞춰서 옮겨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한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죠. 예, 걱정됩니다. 근데 제가 왜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느냐? 경제를 늘상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가장 낙관적이죠. 늘상. 왜 정부는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물론 확장적 재정 지출을 했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상대적으로 확장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히 확장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를 비관적으로 왔을 거랑 대비해서 본다면. 이해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을 2.7%로 보고 앞에 재정 지출을 9.5% 늘렸다 그러면 만약에 2019년 경제가 2.5%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다면 9.5%가 아니라 10.5%, 11.5% 재정 지출을 더 크게 잡았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재정 지출 계획은 늘상 정부가 낙관적으로 경제를 들여다보고 반복되는 추경이다. 습관적인 추경이다. 추경 자체는 예산 계획의 실패다. 우리의 세금을 모아서 예산을 계획하라고 의사결정을 넘겨준 건데 의사결정이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민간 전문가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야죠. 항상. 처음부터 경제를 객관적으로 전망하고 정확한 경제 전망 하에 경제정책 이런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들을 입안해 나가세요라고 조언을 계속 드려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추경 편성은 매년 있었습니다. 추경 편성이 없었던 해가 더 드물어요. 2007년, 2010년, 11년, 12년, 14년. 대부분 추경 편성이 있었어요. 이 추경 편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예산 계획의 실패가 매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하면 안 되죠, 사실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서 박수 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전제입니다. 추경 편성은 우리가 지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게 정부는 그렇게 계획했고 예산을 계획했고 그렇게 이미 벌어진 상황 하에 2019년 4월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벌어졌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정지출 계획이 세웠던 재정지출 계획이 확장적 재정지출이었던 건 맞지만 더 확정적이었어야 된다.
경기 부양적인 어떤 노력, 정책적인 노력이 하나라도 더 제공이 돼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더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로 좁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의 근거를 제시해 볼게요. 추경 편성의 근거에는 보세요. 국가재정법 중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 이런 다양한 어떤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도 대부분 블랙스완에 해당됩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추경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법상 그런 거예요. 법상. 그런데 2018년에는 어떤 추경을 한 거예요? 일자리 추경을 한 거예요. 일자리 추경. 그러니까 뭔가 추경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재난, 재해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재난, 재해도 들어가는데 그 재난, 재해 안에는 미세먼지도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이제 뭐다? 재난이다, 재해다, 재앙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은 두둥할 겁니다. 아마 미세먼지 추경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IMF에서는 권고가 약 9조 원 정도 됐었는데 실제 추경 규모가 9조 원이 안 될 것이냐, 아니면 뭐 5조 원 정도 될 것이냐, 아니면 9조 원이 될 것이냐, 그 이상이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떤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대규모 예산을 적극적으로 쏟아 부어야만 그나마 2.67%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 없이는 그거조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국회가 의결해 주신 덕분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준비해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많은 정부 돈이 미세먼지 추경으로 쓰여질 텐데 투자의사결정자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우리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어떤 실마리가 제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지영 경제캐스터를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오히려 매출이 느는 산업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아예 외출을 삼가고 그 대신에 모바일이나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 음식과 같은 걸로 눈을 돌리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요. 지난 3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1월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7.9% 증가한 10조 7,03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한 전체 소매 판매액 가운데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엔 특히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를 비롯한 안티폴루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미세먼지 테마주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테마주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관련주, 대기환경 설비 공조 시스템 관련주, 그리고 필터 관련주 등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그리고 외식을 대체하는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관련주와 가정 간편식, 그리고 배달 관련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6, 17, 18년 동안 미세먼지 발령 일수가 어때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17년, 18년, 그렇죠? 16, 17, 18년 점점점 많아지죠. 19년에는 체감적으로는 적어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직 통계적으로는 19년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체감적으로는 더 많아진 것 같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미세먼지와 함께하는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미세먼지는 어쩌면 단기간 안에 해결될 만한 일이 아닌, 어쩌면 2020년, 25년, 30년까지 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계속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역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것들이 급부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여행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충격이 있습니다. 갑자기 미세먼지 경고 발령이 나요. 그러면 해당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관광을 취소하는 일이, 그리고 골프와 같은 이런 스포츠 같은 것들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외출 자체를 금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마스크를 생산하는 여러 기업들은 결국은 미세먼지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여러 조직이나 기계들은, 그렇죠?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까를 연구할 거 아니에요. 석탄화학발전소 아니면 우리 제철소 같은 데서, 용광로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아주 간단한 것은 걸으면 돼요. 그죠? 아주 미세한 걸로 걸러서 공기가 나가게 하면 돼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미세먼지가 아닌 깨끗한 먼지만 나가게 하면 돼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무슨 또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액화하는 방법도 있대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서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미세먼지 자체를 저감하는,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들, 그리고 아예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더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입안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연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정책들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세먼지가 1, 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세먼지를 재앙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정책들을 강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텐데, 제가 전에 있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추계를 했는데, 실제 총체감 생산 제약액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경제적 비용이 실제로 이만큼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한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인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제약을 없앨 필요가 있다. 어쨌든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R&D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 제가 한 기업에 방문해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하고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유한킴벌리였는데, 유한킴벌리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느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하이테크 마스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어요. 하이테크 마스크에는 저는 뭐라고 했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스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코에다 끼우는 거죠. 코 속에 들어가는. 이거 저작권 제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 속에 들어가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정말 편리하게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 하이테크 미세먼지 마스크를 좀 적극적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추경이, 예를 들어서 약 1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되면 그 10조 원이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텐데, 공기청정기나,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세탁기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더 R&D 인력, 그리고 R&D 예산이 더 부여되고,
그런 R&D 인력들이 더 확장되면서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적인 그런 기여도 충분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미세먼지와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도 있는 거죠. 미세먼지가 단기간 안에 저감되기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미세먼지 해결은 공기산업 육성으로라는 보도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기산업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몇 가지 이야기만 전달해 드린다면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라는 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한 가지는,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될 텐데, 한 가지 축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주로 감시예요, 감시. 예를 들어서 노후 경유차 못 다니게 하는 거, 이런 게 감시, 그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산업통상자원부로 쓰여지는 예산은 주로 산업적인 거예요. R&D 예산 같은 거, 저감 기술, 그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극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들, 기술들, 이런 것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로 R&D 컨셉이에요. 원천 기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원천 기술. 그런 영역으로 예산이 집중될 것이다. 그럼 여러 민간 기업들은 이런 부처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받아다가, 물론 여러 가지 심사가 있겠죠. 그 심사할 때 저도 가끔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기업이 그 예산을 받아다가 자기네 기업 돈도 좀 보태서 실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회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 총 1조 7천억 원이었어요. 아까 470조에 해당되는 우리 예산 중에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추경이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 편성되면 기존에 편성됐던 이런 예산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가 친환경 차량 보급을 더 확산한다든가, 그리고 1톤 화물차 액화석유가스 전환,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이런 종류의 1조 7천억 원을 썼는데 10조 원 중에 일부는 여기에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마스크를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겠다. 이해 가시죠? 이런 분야에 더 많이 쓰여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새로운 분야,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이런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R&D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광석의 경제 콘서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안겨드립니다.